장편소설 그림자 신부와 찬란한 새벽 제1장 빗물에 씻기지 않는 낙인. 마을 어귀 낡은 기와집의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집요한 흐느낌 같았다. 진우는 대청마루 끝에 걸터앉아 마당에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백 년을 거쳐온 기와는 물을 머금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공기는 습기 찬 흙내음과 오래된 나무 냄새로 눅눅했다. 그 고즈넉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닫혀있는 안방 문 너머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놈이, 그 천하의 불효자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이놈을 잡아다가 마침표.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평생 가업인 전통 종이 공방, 연우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아버지는 당나무를 삶고 껍질을 벗기고 수백 번을 두드려 영롱한 한재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도사였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어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진우의 형, 진석이 사라졌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태성그룹의 외동딸 서윤과의 결혼식을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태성그룹은 쓰러져가는 진운의 집안과 공방을 다시 세워줄 유일한 구원줄이자 동아줄이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한 전제가 붙어 있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서윤의 곁을 지키며 평생 그녀의 그림자이자 손발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조건. 야망이 컸고 남들의 시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형 진석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종신형 성구나 다름없었다. 형은 유학파 엘리트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장애를 가진 아내를 수발하는 삶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결국 형은 자신과 몰래 만나오던 여자와 함께 어둠을 틈타 야반도주를 택했다. 집안의 몰락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던 것이다. 진우야 마침표. 드르륵 낡은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굽은 등이 처량해 보였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지그시 짚었다. 그 손길은 부성애라기보다 벼랑 끝에 몰린 자가 마지막으로 붙잡는 썩은 동아줄 같았다. 내 형 대신 내가 가야겠다. 우리 가문을, 이 연우제를 살릴 길은 이제 그것뿐이다.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평생 그랬다. 형이 에어컨 바람 밑에서 공부할 때 진우는 떼약볕 아래서 당나무를 날랐고 형이 화려한 서울대학으로 떠날 때 진우는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종이를 떴다. 항상 형의 뒤처리나 남겨진 몫을 감당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숙명처럼 여겨졌다.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이 어미를 봐서라도 제발 마음 돌려다오. 내가 안 가면 우린 다 길바닥에 앉아야 해. 어머니의 애원은 빗소리를 뚫고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빗방울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안의 희생양이자 형을 위한 그림자로 길러진 것과 다름없었으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의 대답은 빗소리에 묻혀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에 가장 무력한 항복 선언이었다. 제2장 면사포 아래의 침묵. 결혼식은 태성그룹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기괴할 정도로 조용하고 은밀했다. 호텔의 가장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연회장에서 양가집계 가족과 소수의 태성그룹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식은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범죄 현장 같았다. 화려한 생화 장식도 축하의 환호성도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과 사무적인 절차만이 존재했다. 진우는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턱시도를 입고 식장에 들어섰다. 하객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동정보다는 비아냥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초리들. 돈 때문에 장애인에게 팔려가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그의 등에 주홍 글씨처럼 찍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고개가 숙여졌다. 그때 저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신부가 입장했다. 그녀는 눈부시게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두껍고 무거운 면사포 때문에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를 미는 수행원의 손길만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결혼식에 영혼 없이 참석한 박제된 인형 같았다.
혼인서약의 순간 주례사의 신호에 따라 진우는 서윤의 손을 맞잡아야 했다. 면사포 아래로 살짝 드러난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창백했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기 때문이다.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인형을 만지는 기분, 혹은 생명이 꺼져가는 무언가를 붙잡은 기분이었다. 마침표 신랑 한진우는 신부 이서윤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침표. 주례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식장에 울려 퍼졌지만 신부는 단 한 번의 미동도 대답도 없었다. 그저 면사포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서약이라기보다 이 귀한 연극을 함께 끝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착한 태성그룹의 저택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대리석 바닥에 서늘한 냉기와 지나치게 넓은 공간, 곳곳에 서 있는 무표정한 경호원들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두 사람을 위해 마련된 신혼방은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진우는 목을 조르는 듯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이 방 안은 마치 수심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휠체어에 앉은 서윤은 창가에 멈춰서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면사포는 아직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진우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면사포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달빛이 창을 넘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상상했던 고통과 원망에 찌든 얼굴이 아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백자처럼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생명력이 거세된 조화 같았다. 텅 빈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기대도, 심지어 슬픔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공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진우가 먼저 정적을 깨뜨렸다.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형 대신 온 사람이라. 많이 실망했겠죠. 원했던 상대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밖에서 수군거리는 것처럼 당신의 배경을 탐내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살려야 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붉은 입술이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투명하고 서늘했다. 당신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내 다리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저 괴물 같은 아버지와 그가 가진 배경 때문에. 우린 서로의 사정에 의해 거래된 물건일 뿐이에요. 미안해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서윤의 눈에 서린 것은 자주 섞인 냉소와 깊은 불신이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자신을 향한 그 어떤 호의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 복도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고 이어 서윤의 방 안쪽 어두운 구석, 창문 너머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마침표. 놀란 서윤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진우가 상상조차 못한 행동을 했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쥔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하얀 드레스 자락 아래로 근육이 비틀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면서도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가로 성큼 다가갔다. 그녀는 창문을 거칠게 닫고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걸었다. 그 동작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오랜 기간 연습한 것처럼 익숙해 보였다. 그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졌다. 다시 휠체어로 돌아오려던 서윤은 자신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그녀는 채 주저앉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얼어붙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마침표 걸은 겁니까? 분명 하반신 마비라고 마침표. 서윤의 안색이 다시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지켜온 목숨과도 같은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의 공포였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제3장, 감옥의 설계자들. 서윤은 무너지듯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던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진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마루판에 발이 붙은 듯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엔 분명 하반신 마비로 알려져 있는데 마침표. 진우의 물음에 서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에 달빛이 어려 처량해 보였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당신이 아는 순간 우린 둘 다 위험해져요. 마침표 말해봐요. 우린 이제 부부잖아요. 비록 연극일지라도.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부부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지독한 역설처럼 들리는 듯했다. 사고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2년 전 빗길에 차가 전복됐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전척수 손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 내 두 발로 걸어야 했으니까요. 전 죽기 살기로 재활했어요. 병원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절망한 척 연기했지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벽을 붙잡고 일어섰죠. 땀과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수천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재활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진우는 그녀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다. 그 안에 그런 질긴 생명력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눈치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기뻐하시거나 안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이제 쓸만해졌구나라고 하셨어요. 다리가 나았으니 장애를 가진 딸보다 더 높은 몸값을 쳐줄 정략 결혼 상대를 새로 고르겠다고. 저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에요. 전 그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기 위한 소모품이자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전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평생을 휠체어에 갇힌 장애인으로 사는 게 아버지의 장기판 위에서 소모품으로 굴러다니는 것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서. 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기이한 감옥에 대한 자조가 섞인 눈물이었다.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가 선택한 장애는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괴물 같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성벽이자 비극적인 가면이었다. 당신의 형, 진석 씨도 아마 그 압박을 눈치챘을 거예요.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이 저택의 감시 속에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 용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도망친 걸 거예요. 비겁하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형은 그저 비겁했던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집안을 이용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도망친 거죠.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요. 아니,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내 뒤엔 쓰러져가는 부모님과 공방이 있고 내 앞엔 당신이 있으니까요. 진우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눈높이를 맞추자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오롯이 보였다. 그 안에 공허함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린 서로 다른 이유로 감옥에 갇혔네요. 당신은 이 저택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나는 가난과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서로의 사정은 다르지만 갇혀 있다는 건 같잖아요. 우리 서로를 이용해보는 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벽한 장애인 아내와 헌신적인 남편으로 보이겠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진우의 제안에 서유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한 순수한 호의와 연대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차가운 손을 내밀어 진우의 손 위에 포개었다. 마침표 후회하지 않겠어요? 난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후회는 도망친 형의 몫이죠. 난 내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안았다. 제4장, 기묘한 동거와 비밀의 재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태성그룹의 저택은 곳곳에 회장이 심어놓은 눈과 귀들이 가득했다.
무표정한 안색의 가사 도우미들은 식사를 나누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고 정원을 가꾸는 척하는 경비원들은 창문을 통해 방안을 끊임없이 살폈다. CCTV는 저택의 모든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철저하게 세상에 둘도 없는 지극정성인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윤의 세수를 도왔고 식사 때마다 그녀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 다이닝 룸으로 이동했다. 이 회장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서윤의 접시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얹어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서방, 우리 서윤이를 잘 부탁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아버님. 서윤이를 돕는 게 제 당연한 도리입니다. 진우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회장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인 신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진우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서윤을 휠체어에서 내려 침대에 앉혔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5걸음 더 가는 겁니다. 지팡이 잡으시고요. 진우는 서윤의 손바닥에 자신의 공방에서 가장 결이 고운 당나무를 깎아 만든 지팡이를 쥐려주었다. 종이를 뜰 때 사용하는 나무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지팡이였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가는 다리 근육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고된 싸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였다.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그냥 평생 앉아있고 싶어질 만큼. 서윤이 식은 땀을 흘리며 약한 소리를 했다. 진우는 그녀의 등 뒤에서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진짜 자유를 찾으려면 완벽하게 걸어서 이 집 대문을 당신의 두 발로 직접 걸어나가야 해요. 내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절 믿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서윤은 그를 믿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재활 훈련이 끝나면 진우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부어오른 서윤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한지를 뜰 때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진우 씨 손은 참 따뜻해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 없었는데. 서윤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아렸다. 두 사람은 한옥 창틀처럼 격자 무늬가 있는 창가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서윤은 진우에게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상상만으로 그려온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들은 기괴할 정도로 아름답고 슬픈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건 우리 공방 근처의 숲 같네요. 나중에 꼭 직접 가서 보게 해주고 싶어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서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차갑기만 했던 그녀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서로를 향한 신뢰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도박 비주로 초라해진 몰골을 한 형, 진석이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제5장, 깨어진 가면, 벼랑 끝의 선택. 진석의 등장은 저택의 고요를 난폭하게 깨뜨렸다. 도박 빚에 쫓겨 눈이 뒤집힌 형은 더 이상 예전에 번듯했던 엘리트가 아니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제재하는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진우야. 내 동생 진우야. 형이 왔다. 너 지금 내 마누라 덕분에 호강하고 있다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가로채. 진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시기로 꽉 차 있었다. 서윤은 2층 난강 위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혐오와 공포가 뒤섞였다. 이 회장의 감시원들이 거실 곳곳에 서 있었지만 진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조롱했다. 저 여자, 다리만 병신인 줄 알았더니 입도 뻥긋하네. 야, 진우야. 밤마다 저런 박제든 인형이랑 사니까 재미있냐? 형한테 돈 좀 풀어서 살려주라. 응? 동생 좋다는 게 뭐냐? 진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 형의 그늘에서 숨죽여 살던 동생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진우의 주먹이 진석의 얼굴에 꽂혔다. 퍽 소리와 함께 진석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닥쳐.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어. 당신은 도망쳤고 난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어. 서윤 씨는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진우의 포효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진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을 닦아냈다. 비열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는 진우와 2층의 서윤을 번갈아 보며 사악한 눈빛을 보냈다. 오냐, 이거지? 너희 둘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밤마다 서윤이가 방 안에서 서성거리는 소리 내가 밖에서 다 들었다고. 장애인 코스프레는 그만두지 그래. 진석의 협박에 서윤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식장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이 회장이 서재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와 서윤, 그리고 바닥의 진석을 바라보았다. 서윤이가 걷는다고.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형언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내 사업의 도구 주제에 감히 연기를 해. 이 회장은 서윤을 강제로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진우가 그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눌렸다. 내일 당장 해외로 보내버려라. 다리가 멀쩡하다면 더 비싼 값에 팔아넘길 곳은 널려있다. 이 쓸모없는 짓을 한 놈들은 다 쓸어버려. 이 회장의 포효와 진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진우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제6장 찬란한 새벽의 시작.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저택을 무겁게 감싸 안았다. 이 회장은 서윤을 해외로 강제 출국시키고 진우와 그의 가족을 매장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진우는 공방에서 배운 인내심과 가장 질기고 아름다운 인연을 엮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서윤이 몰래 그려온 그림들과 재활의 일기장을 모두 챙겨 세상에 공개했다. 휠체어에 갇힌 천재 화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퍼진 그녀의 작품들과 태성그룹의 비인간적인 대우, 장애를 이용한 비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증거들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국민적인 공분과 함께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진우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서윤을 데리고 저택의 높은 대문을 나섰다. 서윤은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선물한 당나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지만 분명한 자신의 힘으로 땅을 딛고 걸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진우 씨, 발밑에 닿는 흙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줄 몰랐어요. 휠체어 위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에요.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환희와 자유가 서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공허함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고향으로 가요. 그곳엔 낡았지만 따뜻한 한옥이 있고 당신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숲이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작은 바닷가 마을 진우의 본가 근처에 자그마한 한옥을 짓고 정착했다. 진우는 다시 종이를 뜨고 서윤은 그 종이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풍경을 담아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기 저 집, 남편이 지극정성이라 아내가 기적처럼 걸었다지.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삶 위로 가장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몇 년 뒤 서윤의 개인 전시회가 화려하게 열린 날. 그녀는 지팡이조차 없이 당당하고 아름답게 레드카펫을 걸었다. 전시장 한 구석에는 진우가 정성껏 만든 영롱한 한지들이 함께 전시되어 그녀의 그림을 돋보이게 했다. 진석은 결국 도박빚을 갚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 회장은 모든 명예와 부를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우와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그들의 작은 한옥마당에 매일같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찬란한 새벽을 함께 맞이했다.